안녕하세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들만큼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네요. 하지만 자식 키우는 일이 부모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마 세상 자식들이 부모 바람대로만 컸다면 부모 자식 간에 속 끓일 일도 없었겠죠. 그래도 저는 아들이 남편을 닮아서 바른 사람으로 클 거라고 믿어요. 제 남편은 지금 봐도 인성 좋고 성격까지 좋은 진국 중에 진국이랍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사람이 너무 괜찮길래 좋은 아버지를 보고 자란 줄 알았었죠. 남자들은 아버지와 비슷하게 자란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고 남동생과 어머니까지 세 식구가 살았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워낙 긍정적이고 씩씩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아들들을 홀로 키워내신 남편의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실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판이 좋은 사람도 직접 겪어봐야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연애랑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라더니 제가 시모와 살 부대끼고 살면서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몰랐던 시모의 실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분명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시모는 저한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너희만 잘 살면 되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그게 효도하는 길이야. 3년 전 시동생이 결혼하면서 세 식구 살던 집에는 남편과 시모만 살고 있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댁이 더 가까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시모가 저를 더 챙겨주려고 하셨죠. 한 번은 시모가 저만 따로 보자고 하시더니 밥을 한 끼 사주시면서 따뜻한 말도 해주신 분이었어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 어려운 거 많을 텐데 마음 쓰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남자들은 백날 말해도 여자 마음 눈꽃만큼도 몰라. 어머니 말씀만 들어도 든든하네요.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도 아들 장가 보내봤어도 시집 보낸 딸은 없어서 뭘 도와줘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멀리 계시는 친정 부모님 대신해서 나한테라도 의지해. 시부모도 부모잖아. 편하게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때 시모의 말이 저한테는 엄청 든든했어요. 여자들은 결혼 앞두고 기분이 싱숭생숭해질 때가 있다고 하죠. 제가 딱 그랬답니다. 서울로 취업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서 이대로 결혼하면 더 부모님과 시간 보내는 건 어려울 것 같았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한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치관이 잘 맞던 남편과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남편과 신혼집을 꾸리고 살기 시작했을 때 정말 행복했죠. 25평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남편과 지내서 그저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저의 행복한 신혼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결혼 전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시모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혼자 살게 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았어요. 이런 시모 상태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한밤중에 걸려온 시모 전화 한 통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서 저도 남편 옆에서 통화를 엿듣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울고 계세요? 용철아, 꿈에 네 아버지가 나왔는데 한참을 울고 가시더라. 평소에 잘 나오지도 않던 양반이 갑자기 내 꿈에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무서워. 우선 침착하세요. 다 꿈이잖아요.
아버지가 엄마 보고 싶으셔서 꿈에 나오셨나 봐요. 갑자기 꿈에 나와서 울다 사라지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무슨 일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드라마 보면 꼭 이러다 사고 나거나 가족이 아프던데 너 괜찮은 거지? 별일 없는 거지? 너희 혹시 싸우거나 그래? 저는 그때 별일 없냐면서 묻는 시모의 말이 괜히 절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갑자기 저런 꿈을 꾸면 저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한밤중 걸려온 시모 전화는 도무지 끊어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라 빨리 자고 아침에 출근까지 해야 되는데 남편은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먼저 자라면서 거실에서 통화하고 있는데도 계속 거슬렸죠. 그러다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다가 남편한테 대체 왜 거실에서 자게 됐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난감한 얼굴로 말했죠. 어머니가 어제 갑자기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안 그래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두통도 심하다고 하셔서 내가 퇴근하고 잠시 들려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스트레스가 많으셔? 왜? 집에만 계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신 것 같아. 내 동생 결혼하고 나랑 둘이 살 때도 처음에 좀 힘들어 하셨거든. 세 식구 살다 둘만 남아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더 심하시겠지. 당신 이해 좀 해줘. 미안해. 나도 어머님 심정이 어떨지 완전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 말고 당분간 어머님이 잘 지내시나 살펴드려. 적응되면 다 괜찮아지겠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지금 시기만 지나면 어머님도 혼자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저도 시모가 어떤 심정일지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신혼집과 시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했던 겁니다. 아들 둘만 보고 살던 시모가 충분히 외롭고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원래 자식이 언제까지 부모 품에서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자식이 예뻐도 일정 나이가 되면 품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모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모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졌죠. 심지어는 남편이 시모를 데리고 정신과에 다녀온 적도 있었어요. 갑자기 시모를 모시고 정신과를 다녀왔다고 하니까 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정신과를 가셔? 무슨 일이길래? 불면증이 심해서 다녀왔는데 신경 안정제 처방해 주더라고. 지금 어머니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래. 그 정도야? 아, 정말 심각하시네. 어떡하면 좋아? 저는 그때 남편의 말에 너무 놀랐죠. 저는 시모를 몇 년 정도 짧게 본 거지만 수많은 세월을 아들한테 많이 의지하셨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저도 괜히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시모 문제다 보니까 어디 털어놓을 수도 없어서 혼자 소가리만 했어요. 그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저를 눈치챈 사람은 친정엄마였죠. 가볍게 안부 겸 전화하던 중에 엄마는 뜬금없이 절 추궁하면서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오늘따라 전화하는 목소리가 영 이상하네. 엄마 귀신이야? 어떻게 내 말투만 보고 알아? 나 절대 티 안 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지.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인데 모르겠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래?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신가 봐. 얼마 전엔 남편이 어머님이랑 정신과도 다녀왔대. 평생 어머님 불안하지 않게 안심시켜드리면서 살 수도 없고 어떡하지? 어디서 괜찮은 분이라도 소개시켜드려야 하나? 부모는 자식 보내고 나면 원래 그래. 엄마도 너 결혼하고 잘 사는지 괜히 걱정됐어. 그래도 난 네 아빠랑 둘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시어머니는 다르지. 그냥 남편이랑 둘이 자주 찾아뵙고 외식도 자주 하고 그래.
그러다 보면 잘 적응하시겠지. 엄마의 말에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좀 더 시모를 헤아려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 말대로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가고는 했죠. 그렇게 시댁에 가면 시모는 정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 회사 일로 바쁠 텐데 어떻게 같이 왔어? 오늘 둘이 같이 온다길래 내가 저녁도 차려놨다. 어서 가서 먹자.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너희들 온다니까 반가워서 차린 거지. 난 이렇게 집에서 밥 차리고 가족들 기다리는 게 참 좋더라. 둘이 같이 오니까 오랜만에 집도 꽉 차는 것 같고 좋네. 시모는 제가 남편과 같이 오면 엄청 오랜만에 본 사람처럼 좋아하셨어요. 지난주에 봤는데도 꼭 1년 만에 본 사이 같았죠. 그래도 반가워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같이 밥을 먹다가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요즘 반찬이랑 국 간이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엄마 혈압 높아서 짠 음식 건강에 안 좋다니까요. 간이 짜다고? 난 맨날 먹는 대로 준비한 건데 내 입맛에 맞춰 먹다 보니까 간이 짠 것도 몰랐네. 남편은 시모가 건강도 안 좋은데 제일 중요한 식습관도 점점 안 좋아진다고 걱정이 많았죠. 아무래도 시모가 혼자 있으니까 뭘 어떻게 드시는지 챙길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던 와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임신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죠.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둘이 같이 집에 있다가 남편이 시댁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좀 높은 곳에 있는 접시를 꺼내려다가 미끄러져서 놓치면서 손에 상처가 난 겁니다. 뒤늦게 집에 온 남편이 깜짝 놀라서 괜찮냐며 물었죠. 깨진 접시도 모두 치우고 남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런 말 정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사는 건 어때? 당신도 곧 휴직할 텐데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당신 지난번처럼 다쳤을 때도 어머니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미안해. 이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엄마 상태 알잖아. 심리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셔서 그래.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라서 시모가 있다면 저도 적적하지 않고 위안이 되긴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시모랑 같이 사는 걸 결심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과 긴 상의 끝에 결국 합가를 결정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기쁜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중간에서 정말 잘할게. 그동안 당신이 중간에서 잘했으니까 나도 찬성한 거야. 앞으로도 정말 잘해야 된다? 걱정 마. 나 정말 자신 있어. 당신 곧 육아휴직 들어가면 어머니가 잘 챙겨주실 거야. 그때는 저는 제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언제까지 계속 시댁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일이고 시모도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죠. 그래서 같이 살면서 조금이나마 시모가 괜찮아질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단편적인 생각으로 시모와 합가를 결정한 저는 그날부터 피말리는 삶이 시작됐답니다. 처음에는 시모도 저도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도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저한테 무척이나 고마워했죠. 그런데 문제는 시모와 생활 습관을 맞추는 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임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겪은 고충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네요. 임신 후 배가 불러올수록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한창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은 정말 애 떨어질 만큼 놀랐던 적이 있었죠. 볼일을 보고 있는데 시모가 문을 벌컥 열어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빽 질렀는데 시모는 너무 태연한 얼굴로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너 또 화장실에 있었어? 어머님, 화장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면 어떡해요. 가족끼리 뭐 어때? 같은 여자끼리 내외해? 얼른 나와, 점심이나 먹게. 알겠으니까 문 좀 닫고 나가세요. 넌 왜 나한테 짜증이니? 가만 보면 애가 위아래가 없다니까? 저도 모르게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죠. 그러자 시모는 궁시렁거리면서 문을 닫았어요. 이런 식으로 시모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들이 늘어갔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시모도 집안일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거의 만삭이었을 때 저는 시모한테 분리수거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밥 차리고 설거지에 청소까지 전부 혼자 하느라 허리가 다 부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시모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오늘이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날이라서 쓰레기 좀 버려주실 수 있으세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움직였더니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어떡하니? 나도 무릎이 안 좋아서 지금 파스 찾고 있었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관절염 때문에 아주 죽겠어. 네? 아깐 잘 다니셨는데 갑자기 아프세요? 내가 그럼 지금 아픈 척이라도 한다는 거냐? 네가 아무리 만삭이라 삭신이 쑤신다고 해도 늙은 나보다 더 아프겠어? 어차피 엘리베이터만 타면 금방인데 네가 좀 다녀와. 시모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부탁 좀 하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부탁하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서 폭발했던 적이 있어요. 보통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시모와 둘만 있었는데 항상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차렸는데 시모가 제가 만든 국을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죠. 간을 뭘로 했길래 맛이 이래? 내가 어제 소금 간 조금만 하라고 했잖아. 오늘도 아주 소금을 들이부었네. 매번 밥을 차려드리면 간이 짜네 싱겁네 말이 진짜 많았어요. 심지어는 반찬이 입맛에 안 맞다고 아예 손도 안 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간이 입에 안 맞다고 하길래 저는 시모한테 퉁명스럽게 말했죠.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죠. 분명 어제 어머님이 말해주신 대로 했는데도 안 맞으면 그냥 배달시켜 드세요. 그래야 어머님 입맛에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나한테 배달 음식으로 대충 끼니나 때우라는 거냐? 그럼 입맛에도 안 맞고 맛도 없는 제 음식 드시려고요? 그건 싫으시잖아요. 저도 몸이 무거워서 다시 차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게에 배달시켜 드세요.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고 쫓겨날 말만 골라서 하는 것 봐. 어머님,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반찬 투정까지 다 듣고 사는 여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내가 진짜 오래 살았더니 별꼴을 다 본다. 기가 막혀서 원. 안 먹을 거니까 혼자서 다 먹어. 시모는 화를 버럭 내더니 결국 안 먹겠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옛날 같았으면 왜 안 드셨냐고 물었겠지만 저도 이판사판이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며느리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유치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참을성에 한계가 온 상태였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남편과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일부러 시모 밥은 빼고 남편과 제 밥만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놀란 목소리로 저한테 따져 물었죠. 사람은 셋인데 왜 밥그릇은 2개야? 아, 어머님 아까 점심 때 제 반찬 맛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간도 못 맞추면서 국은 왜 끓이냐고 하시길래 일부러 어머님 밥은 뺐어요. 반찬 새로 한 것도 아니고 낮에 어머님이 맛없다던 그 반찬들인데 드실 수 있겠어요? 뭐야? 그래서 날 굶겨 죽이겠다는 거냐?
아니요. 굶겨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 반찬은 직접 만들어 드시던지 아니면 배달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제가 왜 어머님을 굶겨요. 서로 입맛 안 맞으면 따로 먹는 게 낫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중간에서 당황한 얼굴로 저와 시모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입맛에 좀 안 맞아도 그렇지. 며느리가 임신한 몸으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오죽하면 말했겠어. 정말 맛이 없어서 맛이 없다고 한 거잖아. 그렇게 꼭 지적을 해줘야 나아지는 거지. 저는 괜찮던데 그렇게 입에 안 맞으세요? 이상한 거 몰랐는데. 뭐야? 됐다 됐어. 내 밥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알아서들 먹어. 아이고 속 터져. 시모는 남편의 말에 속이 터진다면서 괜히 가슴팍까지 내리쳤죠.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니까 그나마 살만했어요. 아마 남편이 중재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도 오래 버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후 시모와 티격태격하던 사이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죠. 그래도 손자가 생겼으니까 시모가 많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괜히 참견만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첫 아이이기도 하고 살 물건들이 정말 많았죠. 그렇다고 주변에 아이 낳은 지인이라도 있으면 물려받기라도 할 텐데 그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사게 됐는데 시모가 그런 저를 보면서 다그치듯 말했어요. 너는 회사도 그만뒀다면서 돈을 너무 물쓰듯이 쓰는 거 아니냐? 이제 막 태어난 애가 손수건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다 필요해서 산 거예요. 네가 좀 더 부지런했으면 있는 거 다 세탁해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편하자고 계속 사는 거 아니고? 애 핑계 대지 말고 엄마가 됐으면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이제 내 아들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 아니야? 필요해서 산 건데도 시모는 생활비를 아껴 쓰라면서 다그쳤죠.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고 사는 시모가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시모한테 생활비 받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말을 저렇게 하니까 저도 너무 억울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저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육아하랴 시모 챙기랴 고생했다면서 예쁜 옷 한 벌 사입으라고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했던 적이 있어요. 지쳐있던 저는 남편이 준 상품권을 들고 친구들과 오랜만에 쇼핑을 즐겼습니다. 남편이 하루 휴가도 내고 아이를 봐준다길래 저는 걱정 없이 나갔죠. 그런데 집에 오니까 시모가 팔짱을 딱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나리선 목소리로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다른 집 여자들은 인터넷에서 최저가 검색해서 산다는데 넌 백화점에서 옷 사입고 다니냐? 이제 회사도 안 다니는 네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했어? 저 새 옷 몇 달 만에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남편이 기분 전환하라고 상품권을 주겠어요. 상품권 사는 돈은 땅 파면 나와? 다 우리 아들이 번 돈이잖아.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니께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도 아들 등골 빼고 있으신 거죠. 뭐야? 너랑 나랑 같아? 나는 천륜관계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이게 무슨 황당한 논리랍니까? 시모는 너무나 태평한 얼굴로 본인은 당연한 거라고 하셨죠. 그때 방에서 아들과 자고 있던 남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모한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엄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한 거 기특하지도 않으세요? 요즘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동안 아낀다고 옷도 한 벌 안 사입길래 제가 일부러 상품권으로 준 거예요. 현금으로 주면 그 돈으로 또 생활비에 보탰을까 봐요. 꼭 이렇게 못난 아들인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엄마도 이해하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난 네가 요즘 야근에 특근까지 하니까 돈이 궁해서 그런 줄 알고 그랬지. 밤낮 없이 일만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
엄마가 며느리 자꾸 억지만 안 부려도 저 살만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요 좀. 결국 남편은 참다 못해 화까지 냈어요. 그러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사과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집안에서 생기는 분쟁은 남편이 나서서 중재가 됐죠. 하지만 남편이 막을 수 없던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동서였답니다.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시동생과 동서는 사내 부부였는데 둘 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까지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껴도 한창 빠듯할 때였죠. 거기다 시모까지 3년째 같이 살고 있을 때라 은근히 생활비도 많이 나가고 있었고요. 평소에는 잘 오지도 않던 동서는 명절만 되면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서 알랑방귀를 떠는 겁니다. 간드러지는 콧소리로 명절에 오자마자 시모 옆으로 가더니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까지 했죠. 어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 어머님 보고 싶어서 명절만 손꼽아 기다렸잖아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목 빠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어쩜 얜 말하는 것도 예쁘고 얼굴도 갈수록 고와지네. 넌 얼굴에 금칠이라도 한다니? 어머, 어머님 귀신이세요?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어머님 드리려고 똑같은 거 사왔어요. 진짜? 나 쓰라고 사온 거야?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예쁜 행동만 하는 것 좀 봐. 어디 한번 발라볼까? 시모는 동서가 준 화장품을 뜯어보더니 얼굴에 조금 발라보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서가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벌써 얼굴에서 광이 나요. 10년은 젊어 보여요.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 덕에 호강하네. 이래서 며느린 살거운 맛이 있어야지. 보기만 해도 아주 기분 좋네. 동서가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니까 시모는 며느리는 살가운 맛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괜히 시모 말에 뼈가 있게 들렸어요. 게다가 같이 살면서 힘들게 수발들고 있는 건 분명 제가 하고 있는데 예쁨 받는 건 1년에 2번 정도 얼굴 비추는 동서가 받고 있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 딱 그 꼴이었죠. 그런데 차라리 화장품 같은 건 참을만 했어요. 저희 집이 25평인데 어린 아들의 시모까지 내 식구가 조금 좁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절에 시모가 앉았다 일어나면서 앓는 소리를 하더니 동서 앞에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이고, 왜 이렇게 삭신이 쑤셔? 나이가 드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드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내가 원래 관절이 안 좋아. 무릎이며 어깨며 안 아픈 곳이 없어. 정말요? 아유,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죠. 제가 안마기 하나 사드릴게요. 그게 요즘 그렇게 좋대요. 그거 비싼 거 아니야? 괜히 무리하지 마. 에이, 별로 안 비싸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쓰세요. 저 그 정도 능력은 충분해요.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1등 며느리야. 내가 이런 며느리도 보고 아주 복이 터졌어. 저는 동서가 시모한테 안마기를 사준다길래 작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집에 도착한 안마기를 보고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전신 안마기가 거실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진짜 기가 막혀서 동서한테 전화해서 따져 물었어요. 동서, 이렇게 큰 안마기를 보내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집 25평인데 안마기가 사람만한 게 왔잖아. 형님, 저희도 비슷한 평수 사는데 그렇게 자리 차지 안 해요.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둘이 사는 평수랑 네 식구 사는 평수가 같아? 이건 아니지. 우리 애도 있어서 짐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동선의 집으로 옮기던지 반품을 하던지 해. 네? 그래도 어머님 쓰라고 사드린 건데 그냥 두고 쓰세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가져갈게요. 저는 동서 때문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결국 남편이 시동생한테 직접 전화해서 안마기를 다시 반품하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 다행이었던 건 형제가 우애가 좋아서 그런지 둘은 대화로 시모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저한테 원망 섞인 소리를 했어요. 너는 내가 안마기 쓰는 게 그렇게 거슬렸어? 왜 준다는데도 못 받게 해? 어머님, 지금 저희 집을 보세요. 안마기 둘 자리가 어딨어요. 안마기를 이고 살게 생겼어요. 됐어. 내가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편하게 살겠어? 집도 좁은데 나도 아주 내쫓아 버리지 그러냐. 이런 막무가내 시모 말에 저는 점점 지쳐갔죠. 그리고 한 달 뒤 지쳐있던 제가 뚜껑이 제대로 열려버렸습니다. 바로 시모 생일에 동서와 시모의 행동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폭발했어요. 저랑 남편은 없는 형편의 명절 지나고 바로 한 달 뒤에 시모 생일까지 겹치면서 근심이 컸죠. 명절 준비하면서도 지출이 컸는데 시모 생신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시모 용돈으로 10만 원 정도밖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평소에 시모 병원비, 약값에 생활비까지 모두 저희가 부담하고 있으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모 생신날 제가 시모한테 봉투를 건네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많이는 못 넣었지만 저희 마음이니까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뭘 이런 걸 준비했어? 그래도 생각해줘서 고맙다. 시모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봉투를 받았어요. 바로 확인하지 못해서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하지만 이게 화근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불씨를 당긴 건 또 동서였어요. 시모 다리도 불편하고 아직 어린 아들도 있어서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게 됐죠. 그때 밥을 다 먹은 동서가 시모한테 손바닥만한 상자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넌 뭘 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선물 살 시간도 없을 텐데 뭘 준비한 거야? 시모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선물을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죠. 시모는 금목걸이를 보자마자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기쁜 목소리로 동서한테 말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금목걸이잖아. 순금이에요. 제가 어머니께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적금 붓고 있었어요. 마침 돈도 다 모였길래 제가 큰맘 먹고 샀어요. 이거 선물하려고 적금까지 들었다고? 세상에나. 네가 1등 며느리다. 진짜. 이것 좀 봐. 나한테 딱 어울리지? 순금 목걸이 하나 했다고 아주 부자가 된 것 같네. 시모는 기분이 좋았는지 웃음을 멈출 줄 몰랐어요. 이리저리 거울을 보더니 마음에 쏙 든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동서가 시모를 보면서 눈치 없는 질문을 했죠. 근데 형님은 어머님 선물 뭐 샀어요? 당연히 좋은 거 사드렸겠죠? 좋은 거? 아이, 말도 마라. 10만 원 주더라. 그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는지 몰라. 둘째야, 네가 최고야. 시어머니 용돈 10만 원이 말이 된다니? 정말요? 형님, 10만 원이 뭐예요? 요즘 애들 용돈도 10만 원 주면 욕해요. 돈 좀 쓰시지. 은근히 손도 잡고 쪼잔하시다. 그때 저를 보면서 말하는 동서가 얼마나 얄미웠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시모를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서를 보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쪼잔? 어쩌다 한 번 와서 선물 주면서 입만 털고 가는 너랑 365일 살 부대끼면서 사는 나랑 같아? 그리고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저희랑 살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죠. 제가 다 돌봐드리면서 제가 다 도와드리잖아요. 세상에 구박받으면서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도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네요. 오늘부터 어머님 모시는 거 포기할 거예요. 이제 파업할 테니까 짐 싸서 1등 며느린 동서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동서는 제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저를 보면서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도 좁아서 불편하실 텐데요. 무슨 소리야? 마침 이번에 동서 25평 집에서 32평 집으로 이사한다면서? 집도 넓고 좋겠네. 이번 주에 이사 정리까지 다 마무리된다고 했지? 짐 보낼 테니까 거기서 사랑하는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봐. 안 그래도 어머님이 나만 보면 입맛이 떨어진대. 어디 그것뿐인 줄 알아? 안 그래도 혈압도 높으신 분이 나만 보면 혈압 오른다는데 내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번 기회에 아예 동서내로 가세요. 그래야 어머님도 저도 편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가만히 듣고 있던 시동생은 진지한 목소리로 제 말을 거들면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할게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아이 보면서 고생하셨을 텐데 이제는 저희가 해야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해? 당신도 어머님 좋다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지내면서 효도하자.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시동생 말에 거들면서 말했죠. 그래, 둘째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고맙다. 안 그래도 애기 낳고 살다 보니까 집이 좁아서 신경 쓰였거든. 네가 이렇게 나서준다고 하면 나야 고맙지. 걱정 마, 형. 나한테도 엄만데 내가 진작에 말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형수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시동생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 어찌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동서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때 시모가 눈치 없이 반가운 목소리로 동서한테 말했어요. 그래, 둘째야. 이참에 너희 집 가서 살아야겠어. 안마기도 못 놓게 하고 난 너무 힘들다. 시모는 넋이 나간 동서 표정을 보고도 눈치 없이 잘 됐다면서 박수까지 쳤죠. 그리고 그날 집에 가기 전까지 멍한 얼굴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심지어 천장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동서 눈엔 초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뒤 시동생이 시모를 모시러 왔죠. 나가면서 시모가 절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넌 이제 나 안 보고 살아서 아주 좋지? 네, 아주 속이 시원해요. 하여튼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봐. 그래도 저 3년 동안 어머님 진짜 잘 모셨잖아요. 동서랑 지내시다 보면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 건지 알게 되실 거예요. 더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지내보세요. 둘째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뭐가 힘들어? 얘는 말하는 것부터가 아주 굴러먹었어. 그렇게 시모는 끝까지 저런 말만 하다 동서내로 갔죠. 막상 시모가 가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왜 주변에서 시모 모시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답니다. 임신했을 때도 이 악물고 버텼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사건건 참견만 하는 시모를 견딜 수가 없었죠. 한 달 정도를 시모 없는 집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왜 전화했나 받아보니까 시모는 울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애미야, 나 좀 데려가줘. 나 여기서 못 살겠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여기서 나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어. 둘째 아들은 야근하느라 집에도 안 오고 며느리라는 건 친구 만나러 놀러 다니기 바빠. 나 병원도 가야 되는데 같이 병원도 안 가준다. 어떡하면 좋니? 여기 오기 전에 너랑 받아온 혈압약도 이제 다 떨어져 가. 나 너무 힘들다. 그래도 큰며느린 싫다면서요. 저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님 어쩌죠? 25평에서 32평으로 가면 몰라도 당장은 힘들어요. 애기 짐이 한가득이에요. 저 애가 울어서 이만 끊을게요. 예, 제발 끊지만 마. 내 말 좀 들어줘. 저는 시모의 다급한 외침에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제대로 한번 겪어보시라고 시모의 말에도 꿈쩍도 안 했죠. 그런데 웃긴 건 이런 전화를 시모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날은 동서가 저한테 전화해서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형님, 제발 어머님 좀 모셔가 주세요. 집안에 어머님 냄새가 가득해서 못 살겠어요. 냄새도 너무 심하고 지저분해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방에서 악취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원래 씻기 싫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설거지 빨래 한 번은 안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살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1등 며느리가 지금 이게 할 소리야? 어머님 사랑한다면서. 그리고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머님 밥도 안 챙겨드리고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약 드셔야 하는데 끼니 챙겨드려야 약을 드시지. 형님, 저 어머님이랑 도저히 밥을 못 먹겠어요. 지금이라도 어머님 다시 모셔가면 제가 한 달 50씩 드릴게요. 네? 제발요. 꼴랑 50만 원? 100만 원이면 몰라도 그거론 부족해.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봐.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둘이서 서로 힘들다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 어찌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어머님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동서는 아예 살림을 손에서 놓고 있었죠.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미리 마트에서 시장을 보지도 않던 동서 때문에 시모가 직접 마트에 가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장마철이라 길이 엄청 미끄러웠어요. 그런데 마트에 있는 계단은 얼마나 더 미끄러웠겠습니까? 결국 시모는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거죠. 저는 놀라서 남편과 병실로 뛰어가 봤는데 글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더군요. 너무 놀라서 우는 시모를 달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우리 큰며느리 왔니? 이제야 보는구나. 그때 동선에 시모가 다쳤다는데도 병원에 갔으면 됐다고 볼 일이 있다고 안 온 거죠. 그런데 시모는 그게 그렇게 서러웠던 겁니다. 저도 막상 시모가 우리 큰며느리라고 불러주시니까 찡했어요. 같이 산 정도 정인지 아픈 시모를 보니까 저도 영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시모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오열을 하면서 말했죠. 얘야, 나 너무 무서웠다. 내가 아직도 밉니? 나 벌 받나 보다. 내가 너무 내 아들만 믿고 설쳤어. 지금 보니까 너랑 있던 시간이 좋았는데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했지 뭐니. 참 어리석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 못난 늙은이가 노망이 났었나 봐. 나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 많이 도와주마. 그러니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는 어머님도 제 친엄마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제 진심도 몰라주시고 비교하시면 제가 어떻게 참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그때 남편은 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시모랑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저한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내가 미안했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존중하마.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내가 미쳤었지. 다 내 업보라고 생각할 테니까 편하게 생각해. 시모의 말에 저는 한숨만 나왔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동생에게 어머님을 부탁하고 남편과 집으로 왔어요. 남편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딸, 웬일로 전화야? 별일 없고? 시어머닌 아직도 시동생네 있어? 근데 사고가 나서 지금은 병원에 계셔. 계단에서 미끄러지셨대. 뭐? 아이고, 고생하시겠다. 근데 엄마, 있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다시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예전처럼 싸우고 싶지 않은데. 나도 조언할 처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시모도 부모잖아. 아마 잠깐 실수하신 걸 거야. 너랑 나도 같이 살면서 얼마나 싸웠니? 그리고 시모가 지금은 너한테 잘못한 거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며. 사람이 정말로 대화가 중요해. 너랑 시어머니는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말 좀 잘해봐. 나는 네 선택 존중한다. 저는 엄마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게 밤새 제 생각을 정리해서 다음날 시모 병실로 갔죠. 마침 쉬고 있던 시모는 제가 오자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왔어? 오는데 힘들진 않았니? 네,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네가 해준 밥만 못해도 먹긴 했어. 그래, 생각은 해봤니? 어머님, 제가 왜 어머님 동선의 집으로 가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는 돈보다 정성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몰라주시니까 서운해서 그랬어요. 다 알아. 내가 네 정성 다 아는데 괜히 얹혀 사는 게 내가 미안해서 삐뚤어진 마음이 나온 것 같아. 아들 보기도 면목이었고 이제 갈 곳도 없으니까 미안하다. 어머님이 왜 갈 곳이 없어요. 저희 집 오세요. 편히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같이 노력해 봐요. 고맙다. 고마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하마. 병실에서 저는 시모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동안의 서름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 말처럼 서로 할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싸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시모도 잘 지내고 싶었다는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죠. 그렇게 시모는 퇴원 후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시모는 집에 오자마자 소리를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내 집이다. 역시 내 집이 최고야. 시모의 말에 저와 남편은 웃음이 터졌죠. 결국 동서는 저희 부부한테 매달 50만 원씩 보내게 됐어요. 시동생도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서 동서는 찬밥 취급이죠. 저희 집에서 명절 보내려고 온 동서를 보면서 시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왔으면 전 만들어야지. 왜 그러고 있어? 네? 저 옷이 실크라 기름 튀면 안 되는데요. 뭐? 그럼 내 옷 줄까? 그거라도 입고 해라. 윗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 당장 옷 갈아입고 와. 맨날 일은 안 하고 입만 바쁘던 동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지내요. 시모는 동서한테 한 소리하고 저를 보면서 윙크까지 하셨죠. 이제 어머님은 제 육아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덕에 저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이제야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 같답니다. 그동안 제가 잊고 있던 게 있었죠. 바로 대화예요. 이제는 가끔씩 시모와 일부러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속에 담긴 말을 털어놓고 지내고 있죠. 갈등을 대화로 풀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참고 살던 제가 바보 같습니다. 옛말에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효성이 깊으면 하늘도 감동해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가족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하죠. 사실 시모와 사는 일이 쉽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혹시 고부 갈등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화부터 해보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사연 보시고 해답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